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82살의 할머니가 며느리의 30억 독살 계획을 적발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전 국민 앞에서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복수가 아닌 치유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적한 언덕에 자리한 저택은 오후 햇살에 투명하게 물들어 있었다. 아르헨티나산 대리석 바닥과 북유럽식 목재 프레임의 조화는 완벽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냉랭했다. 김미자는 거실의 넓은 창으로 바깥을 내다봤다. 정원의 노송나무들이 늦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82살의 노인은 여전히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다. 철학과를 나온 후 대학 도서관에서 반세기를 일한 여인답게 그녀의 자세는 어떤 고집과 품위를 담고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미자는 돌아섰다. 며느리 윤아영이다. 흰 앙고라 스웨터를 입은 32살의 여인은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 절반은 스튜디오 조명을 받고 있었다. 아, 나영이. 점심은 먹었나? 엄마표 된장국이 있다면서요? 인스타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나영이는 이미 거실의 소파를 배경으로 각도를 재고 있었다. 집 구석구석이 요즘 뭔가 트렌드래요. 30대 시골 귀촌 부자 아내의 일상이라는 컨셉으로. 미자는 한숨을 참았다. 강남이 시골이라니. 하지만 8살의 손자 준호가 엄마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영이는 이미 거실의 모서리를 돌아 주방으로 향했고 미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들 준영과 결혼한 지 벌써 10살이 넘었다. 처음에는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SNS에 남편 자랑, 아들 자랑하는 것도 정도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자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불편함. 그것이 정확한 단어였다. 그날 오후 3시 반, 미자는 가지 않은 곳이었다.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보모가 아이를 돌볼 때까지의 30분. 그 사이 집에 들어온 미자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 소파에 놓인 태블릿을 보았다. 나영이의 것이었다. 화면이 반쯤 켜져 있었고 어플리케이션이 뜨다만 상태였다. 미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아직도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태블릿 화면에는 5글자가 뚜렷하게 보였다. 독약 구입처. 미자의 손은 저절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검색 기록을 누르는 순간 세상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지난 한 달간의 검색어들이 뜨는 화면 속에서 가장 최근 기록들은 모두 같은 주제를 향하고 있었다. 독약 흙 속에서 추출. 무색무취 액체 독 종류. 음식에 탈 수 없는 동물. 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혹시 준영이가? 아니다. 아들은 건강하다. 건강하기에도 너무 건강하다. 그럼. 손가락이 떨렸다. 메모 어플을 열었다. 화면에는 단순한 메모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준영 호구, 3개월 견뎌야 함. 건강검진 후 처리. 보험금 5억, 장래 2천만, 땅 30억. 옆에는 계산기 흔적이 있었고 최종 수치는 약 35억 3천이었다. 미자의 무릎이 꺾였다. 벽에 손을 짚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방이 빙빙 돌고 있었다. 호구. 자기 아들을 호구라고 불렀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노년의 심장은 버티기 힘들 것 같았다. 하지만 미자는 더 내려갔다. 갤러리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준호의 사진, 남편 준영의 사진, 그리고 낯선 아이의 사진이 수십 장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동물원 가는 길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모든 사진에서 나영이는 그 아이 옆에 팔을 둘러싸고 있었다. 미자의 머리가 하얀 종이처럼 변했다. 준호는? 준호의 사진은 어디 있지? 그 시점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준호 유치원에서 데려왔어. 나영이의 목소리였다. 밝고 명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미자는 손에 들린 태블릿을 숨겼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지만 얼굴을 만들어야 했다. 그 얼굴이 그동안의 모든 일과 같은 종류의 거짓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심연 속으로 빠져가는 느낌을 멈출 수 없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미자는
은행 대출 상담 앱의 기록을 더 찾아보았다. 나영이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그녀가 몇 년 전에 본 생일 조합이었다. 준영의 건강검진 기록, 의료보험 가입 정보, 최근 변경된 보험 수혜자, 이름들이 모두 나영이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폴더 안에는 또 다른 남자의 사진들이 있었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 모텔방에서, 자동차 뒷좌석에서, 어딘가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 같은 사람이 반복되었다. 미자는 그 폴더 이름을 보았다. 준영이를 위한 자금 계획 정순. 그 밤 82살의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의 암흑 속에서 미자는 생각했다.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준호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그리고 가슴 한구석 깊은 곳에 냉기를 느끼며 누군가는 죽어야 했다. 계획상으로는. 그리고 미자는 이제 그 누군가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강제로 알게 되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미자는 뭔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오전 3시 거실의 벽시계가 5번 울렸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경찰서 앞 편의점에서 미자는 차를 돌렸다. 하얀 차선을 따라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선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태블릿 검색 기록, 그 정도는 여러 해석이 가능했다. 메모, 법적으로는 추측일 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은 예방적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 미자의 손가락이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얀색으로 변해갔다. 82살의 몸뚱이에 50대의 결연함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반세기를 도서관에서 인류의 모든 기록을 정렬하며 살았다. 진실은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손. 3일 후 나영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단양 펜션. 요즘 뭔가 자연 속에서의 일상이 떠오르고 있어요. 준호도 가고 엄마도 가고 준영이도 쉴 겸. 팬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추천하더라고요. 3대가 함께하는 가을의 향수 이런 컨셉으로. 미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미소인지 자신도 놀랐다. 좋지. 언제 가려고? 이번 토요일. 펜션 너무 예뻐요. 전면 유리창에 강이 보이고 주방도 정말 좋고. 나영이는 미자의 팔을 끌어당겼다. 엄마, 라이브 방송을 거기서도 해도 돼? 엄마가 만드신 된장찌개 같은 거. 조회수 미친다니까. 좋지, 뭐든 좋아. 미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여느 할머니처럼. 그 밤 미자는 준호를 재웠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그 부드러운 피부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이 아이가 살아야 한다. 이 아이와 아버지가. 계획은 단순했다. 나영이는 라이브 방송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 방송이 그녀의 범행을 자백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단양 펜션은 정확히 사진과 같았다. 강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햇빛이 목재 바닥을 따뜻하게 데웠다. 미자는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했다. 마치 평범한 할머니처럼. 엄마, 뭐 하세요? 나영이가 핸드폰을 들고 나타났다. 삼각대에 고정된 카메라가 이미 켜져 있었다. 라이브 시작했어요. 지금 2,000명이 봐요. 화면 구석에는 채팅창이 달렸다. 할머니 최고. 이런 일상이 하고 싶어. 유나영 며느리 정말 효도한다. 같은 댓글들이 흘러내렸다. 미자는 요거트를 꺼냈다. 오늘은 건강식으로 그릭 요거트에 꿀을 섞어서 해볼 거야. 워낙 바쁜 분들이니까. 오, 좋아요. 나영이는 카메라 앵글을 조정했다. 팬분들 다 들었죠? 엄마표 그릭 요거트. 이거 보면 따라해야 해요. 미자는 냉장고를 열었다. 바로 그 순간 나영이가 미자 옆으로 다가왔다. 나영이는 요거트 옆에 투명한 용액병을 놓았다. 손가락은 떨렸다. 엄마, 이 꿀. 특별한 거예요. 미자의 세상이 정지했다. 나영이는 웃음을 지었다. 라이브 방송을 향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미자를 향한 목소리는 다르게 흘러나왔다. 진짜 약간 실험 차원에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나영이의 손이 투명한 병을 기울였다. 요거트 위에 한 두 방울의 액체가 떨어졌다. 냄새가 없었다. 색도 투명했다.
준영이가 요즘 자꾸 이러네. 보험 타이밍이 사라질까봐. 빨리 결정하기로 했어. 라이브가 증거가 되니까. 나영이의 목소리는 들떠있다. 신기하죠? 기록이 다 남아. 증거력이 있어. 미자는 한순간 나영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영이가 먼저 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험의 수혜자를 변경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인 준영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준호에게. 미자는 찬 손가락으로 컵을 집었다. 나영이가 만든 요거트가 들어간 컵을. 그리고 자신이 부엌에서 미리 준비한 컵으로 바꿔치기 했다. 엄마, 저도 먹고 싶어. 미자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마치 마지막 순간처럼. 나영이는 혼란한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다. 하지만 라이브 방송은 멈추지 않았다. 채팅창은 더 빨리 흘러내렸다. 와, 할머니 잘 드시네. 사이 좋은 시집살이 드디어 봤다. 미자는 요거트를 숟가락으로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맛은 달콤했다. 그리고 충격은 시작되었다. 준호가 거실에서 인형극 놀이를 하다가 나왔다. 엄마, 초콜릿. 아이의 손가락이 요거트 컵을 가리켰다. 나영이가 준비한 그것. 아, 그건. 나영이는 손을 뻗었지만 미자가 더 빨랐다. 할머니도 줘. 미자는 컵을 집어들었고 준호에게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 먹어.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 순간 나영이의 얼굴이 변했다. 피가 빠져나갔다. 마치 수도꼭지가 꺼지듯이. 아, 아니야. 나영이는 비명을 질렀다. 라이브 방송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채팅창은 갑자기 혼란의 기호들로 채워졌다. 뭐해요? 뭔 일이야? 준호. 나영이는 아이를 잡아챘다. 손가락이 아이의 팔을 움켜쥐었다. 사탕. 물 없어. 나영이는 거실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췄다.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가? 자신의 손에 가득한 게 무엇인가? 나영이는 아이를 밀어냈다. 그 밀침은 거대했다. 아이는 바닥에 넘어졌다. 뒤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가 부딪혔고 피가 나왔다. 준호. 미자는 몸을 날렸다. 하지만 라이브 방송 화면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나영이의 비명, 아이를 밀치는 장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영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 안 돼. 보험. 빨리. 준호는 안 돼. 보험금. 나영이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핸드폰을 향해 달려갔다. 잠깐. 이건 리셋이고. 이건. 하지만 이미 화면을 본 2,000명의 시청자들은 채팅을 도배하고 있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를 밀쳤어? 뭔 말을 하는 거? 녹화 캡처했어. 경찰 신고해. 나영이는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라이브를 끄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흔들렸다. 나영이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떨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미자는 침착한 얼굴로 나영이를 바라봤다. 무해한 거야. 걱정하지 마. 나영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리고 극도의 공포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뭐야? 독이 아니야. 하지만 넌 독이 든 걸 자기 아들한테 먹인 줄 알잖아. 자살 충동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미량으로 섞어놨어. 너는 지금 공포를 느껴야 하거든. 미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영이는 쓰러졌다. 마루바닥에 무너졌다. 살려줘. 화면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준호를 밀치는 장면, 아이의 울음소리, 나영이의 자백, 그리고 나영이의 붕괴. 라이브 방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40분 후에 도착했다. 펜션 주인이 신고했다. 댓글 중 한 명이 신고했다. 준호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다가 신고한 미자도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 박준수는 펜션 내부를 촬영하는 팀과 함께 들어갔다. 바닥에는 나영이가 여전히 쓰러져 있었다. 입에서 거품이 흘렀다. 약물이 섞인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말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다. 음식에 섞인 것은 약물이 아니었다. 생리식 염수였다. 미자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항상 준비하는 요거트를 드렸습니다.
무해한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가 극단적 반응을 라이브 방송을 봤나요? 경찰은 침묵했다. 화면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나영이가 투명한 액체를 요거트에 붓는 장면. 자신의 아들에게 독을 먹이는 행위를 자신이 먹는 척 속이려는 나영이. 그리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노출했고 본인의 양심에 의해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평정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정렬하는 것처럼 저는 단지 요거트를 준 것뿐입니다. 3일 후 뉴스는 폭발했다. 인플루언서 윤아영, 남편 보험 사기 계획 적발. 아이까지 피해 라이브 방송 중 적발된 충격적 사건, 30억 재산 노린 계획 범죄 전모 드러나 시어머니의 역할은 펜션의 라이브 영상은 1천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나영이는 중독 증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준영이는 아내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데리고 미자 곁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이마에 흉터만 남았다. 법원은 3개월 후 판결을 내렸다. 나영이는 보험 사기 미수죄, 아동학대죄로 5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미자는 계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려고 했던 여인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판결을 받았다. 심리 조작이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라이브 방송이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피고인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획을 무력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여한 약물은 신체적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범행 계획이 적발되었다는 인식만으로 극단적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다. 미자는 법정에서 한 번도 웃지 않았다. 6개월 후 저택의 거실에서 미자는 준호와 함께 앉았다. 아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고 TV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는 지금 잠을 자고 있단다. 미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은 여전히 가늘고 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손에는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창밖의 노송나무들은 여전히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맑은 날씨 때문이었다. 그리고 미자는 깨달았다. 복수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복수는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올 때 미자는 한 권의 책을 꺼냈다. 그것은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 제본한 책이었다. 책의 제목은 법과 정의의 경계, 그리고 인간의 선택. 그 책의 특정 페이지에는 그녀가 직접 써놓은 메모가 있었다. 결국 모두가 자기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미자는 그 메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른손을 천천히 펴보았다. 손가락들은 떨리지 않았다. 준영이는 병원 응급실 의사의 설명을 반쯤 듣고 있었다. 생리식 염수 자체로는 해롭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시적 환각, 공황 증상을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내가 자신에게 독을 먹일 계획을 했다는 것, 아이에게까지 손을 댈 뻔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라이브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노출시켰다는 것. 현실이 무너지고 있었다. 의사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준영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아들, 엄마가 있는 곳으로 와. 펜션이야. 지금 당장.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뭔가 절대적인 것이 그 안에 흐르고 있었다. 준영이는 준호를 안고 택시로 향했다. 펜션 앞 마루에서 미자는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반으로 나누었다. 한쪽은 그림자였고 한쪽은 빛이었다. 준영이가 도착했을 때 나영이는 여전히 침실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고 심리 트라우마로 인한 자기방어 기제가 그녀를 깊은 잠으로 밀어냈다. 엄마. 준영이의 목소리는 부서졌다.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디찼다. 아들 앉아. 거실의 소파 위에서 미자는 태블릿을 켰다. 파일을 하나 열었다. 음성 녹음이었다. 준영이를 위한 자금 계획 녹음 파일의 제목이다. 미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나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3개월이면 충분할까? 충분해. 의사들이 말했어. 점진적으로는
적발이 안 돼. 보험 심사도 문제없고. 그럼 이번 주에 손 봐. 그게 좀. 뭐가? 준호다. 아이가 자꾸 따라다니잖아. 아이도 같이. 그리고 나영이의 목소리. 아이도 한꺼번에. 일단 둘 다 처리하고 나중에 손주 보험금으로 5년은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 준영이의 얼굴이 돌로 변했다. 미자는 녹음을 멈췄다. 이건 언제? 일주일 전. 나영이가 펜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거든. 미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태블릿의 화면을 켜보였다. 메모장. 준영 호구 3개월 견뎌야 함. 건강검진 후 처리. 보험금 5억, 장래 2천만, 땅 30억. 그 아래로 더 많은 메모가 있었다. 준호 고민 중. 순서는 먼저 함께 추가 보험 5억 가능. 30억 땅 처분 후 미국 이민 계획. 정순 약값 성금 받고 한 달씩 나눠받기. 총 2억 5천. 준영 처리 후 헤어질 것. 다른 대상 물색 예정. 준영이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들 더 있어. 미자는 갤러리를 켰다. 낯선 아이의 사진들. 수십 장. 이 아이는? 준영이의 목소리는 바닥에서 나왔다. 정순의 아이. 나이는 6살. 나영이가. 그 아이도 노려보고 있었어. 정순과 헤어진 후에. 그 아이 보험도 받으려고. 미자는 더 내려갔다. 은행 이체 기록. 나영이에서 정순으로 가는 돈들. 그리고 정순에서 약물 구매처로 가는 기록들. 보험 계약 문서. 수혜자들의 이름. 모두 나영이었다. 준영이는 일어났다. 내가 죽는 거였어? 정말로? 그리고 준호도. 이미 준호 보험도. 나영이 명의로 50억을 추가 가입했어. 50억? 미자의 목소리는 철학과 도서관 사서처럼 차분했다. 셋을 죽이는데 6개월. 그 다음 3년간 조용히 지낸 후. 이민. 그게 계획이었어. 침실에서 신음이 들렸다. 나영이가 깨어나고 있었다. 미자는 일어섰다. 엄마, 이건. 가보자. 침실의 문을 연다. 나영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눈이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말라 있었다. 나영이의 시선이 준영이와 미자를 향했다. 준영이. 나영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왜 여기? 아내가 나한테 뭘 할 생각이었는지 알아? 준영이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나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 소리야? 뭐가 뭔데? 엄마가 다 보여줬어. 준영이는 한 발을 내디뎠다. 녹음, 메모, 은행 기록, 보험 계약서. 그리고 준영이는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정순이와의 대화. 내 아들 고사라는 거. 너희가 5개월 계획한 모든 게 여기 있어. 나영이는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아니야. 그건 장난이야. 그냥 장난 같은. 장난? 미자의 목소리가 나영이를 멈추게 했다. 독약 검색이 장난이고 보험 가입이 장난이고 남자와의 통화도 장난인가? 나영이는 뒷걸음쳤다. 창문 쪽으로. 그건 아기가 없었어. 진짜 그냥 시뮬레이션이었어. 검색만 하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 독약을 만들었고 실제로 라이브 방송에서 아이한테 먹이려고 했고 실제로 아이를 밀쳤어. 미자는 한 발씩 나아갔다. 82살의 몸뚱이가 발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더 차갑고 더 단단하고 더 불변하는 것이었다. 그건 사고야. 실수야. 나영이는 창문을 붙잡았다. 내가 아이를 안 다치려고, 독약 효과를 테스트하려고 그런 거고, 실제로는 안 했을 거야. 약속해. 정말로. 너는 준호를 밀쳤어.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나왔어. 미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30억을 원했어. 그 30억으로 남자와 이민을 가려고 했어. 5억 보험금으로는 모자라서. 준호의 50억 따로 가입했어. 나영이는 바닥에 내려앉았다. 아니야. 나는. 목이 메었다. 미자는 태블릿을 나영이 앞에 내려놨다. 라이브 방송. 너희 둘이 나눈 모든 대화.
너의 메모, 너의 은행 기록. 나영이의 눈이 글자를 따라갔다. 그리고 멈췄다. 이건 어떻게? 이건 사생활 침해야. 그래. 나는 불법으로 녹음했고, 불법으로 검색 기록을 받고, 불법으로 은행 기록을 확인했어. 미자는 앉았다. 나영이 옆에. 하지만 너는 살인을 계획했어. 3명의 살인을. 그중 1명은 6살 아이고, 나영이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누구니? 미자의 질문은 단순했다. 나영이는 거울을 보려고 창문을 향해 몸을 굽혔다. 하지만 거기 있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깊은 강물과 그 위에 어두운 하늘뿐이었다. 내가 뭐가 됐어? 나영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미자는 일어섰다. 너는 자수해야 해. 뭐? 경찰에 자수해야 해. 미자의 목소리는 철판처럼 냉철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너는 더 깊이 빠져. 라이브 방송 때문에 이미 다 드러났어. 2,000명이 봤고, 영상은 저장되고 경찰은 조사하고 있어. 나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자수 못해. 너는 뭐 하려고? 미자가 물었다. 나영이는 창문을 다시 향했다. 미자는 재빨리 움직였다. 창문과 나영이 사이에 섰다. 아니야. 그건 안 돼. 뭐가? 도망도 안 되고 자살도 안 돼. 너는 살아가야 해. 평생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너의 욕심 때문에 망친 모든 것들을. 미자의 눈이 나영이를 관통했다. 그리고 넌 자수해.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말해. 그럼 판사가 정상 참작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거나 자살하면? 그럼 끝까지 도망치는 인생을 사는 거야. 나영이는 바닥에 무너졌다. 내가 정말 죽을 뻔했네. 그래, 죽을 뻔했어. 미자의 말은 단순했다. 그래서 넌 살아갈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해. 나영이는 통곡했다. 하지만 미자는 뒤를 돌았다. 거실로 나온 미자는 준영이 앞에 섰다. 아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 무표정 아래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미자는 알고 싶지 않았다. 미자는 문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뭐고? 딱 문서야. 미자가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다. 30억 상당의 강남 땅이야. 할아버지가 물려주고 할머니가 관리하던 것. 준영이는 문서를 받지 않았다. 엄마, 이건 엄마 것이잖아. 내 것이었어. 이제 넌 것이야. 미자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땅으로 준호를 키우고 다시 시작해. 새로운 아내를 찾든지 아니면 혼자든지. 하지만 이 돈으로는 살지 말고 이 땅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엄마. 준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왜 이런 여자를. 그건 너의 선택이었고, 그건 너의 책임이야.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야 해. 미자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너는 아버지고 할머니의 손자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이야. 너는 살아야 해. 그리고 준호를 키워야 해. 준호가 이 모든 걸 딛고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나는 가야 해. 뭐? 나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해. 미자의 목소리는 결정적이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는 엄마에게 매달릴 거고 준호도 할머니만 찾을 거야. 넌 아버지로 서야 해. 혼자서. 엄마, 뭐 하려고? 난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얻었어. 그곳에서 살 거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 준호를 만나자. 미자는 아들을 안았다. 팔의 힘은 약했지만 담긴 것은 우주만큼 무거웠다. 할머니가 너를 놔줄 시간이 됐어. 이제 넌 아버지니까. 펜션 밖의 주차장에서 미자는 짐을 챙겼다. 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며칠 전에 차를 소유권 이전했고 서울 외곽집에 계약금도 냈다. 모든 것이 계획되었던 것처럼. 준영이는 그 옆에 서 있었다. 엄마, 정말 이대로? 응, 이대로야. 미자는 운전석에 앉았다. 그리고 아들, 기억해. 너의 선택이 최선이 되려면 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해. 네. 미자는 백미러를 조정했다. 거울에 보이는 것은 펜션이었고
그 창문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나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고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여자의 눈이 거울을 통해 만났다. 미자는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냥 엔진을 켰다. 차가 길을 빠져나갈 때 뒤에서 경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나영이가 자수했다는 신호였다. 미자는 핸들을 똑바로 잡고 앞을 바라봤다. 후진 거울에서 펜션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나영이를 인도하는 모습이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준영이의 모습이었다. 그 아들은 손주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 있는 것은 감사였을까? 아니면 슬픔이었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미자는 차를 직진시켰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가로등들이 하나 둘 켜졌다. 일주일 후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인플루언서 윤아영, 보험사기 미수 등 혐의로 구속. 자수로 인해 감형 가능성. 펜션 라이브 영상, 법 교과서에 실릴 예정. 정상적 판단의 중요성. 할머니의 정당방위, 법학자들 논쟁. 그리고 또 다른 기사. 전 인플루언서 나영이 모든 것을 사죄하겠습니다. 심리치료 시작. 미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벽에 붙인 문구를 읽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도서관에서 발견한 어느 철학자의 말이었다. 삶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는 것이다. 미자는 한 잔의 차를 마셨다. 창밖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토요일 일정을 확인했다. 준호 만나기 낮 2시 공원. 미자는 손으로 그 글자를 터치했고 반복 설정을 했다. 매주 토요일. 영원히. 그것이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 둘 떠올랐다. 마치 모든 것을 증명하듯이. 변호사는 나영이의 팔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절대 자수하지 마. 증거가 불법 수집된 것들이야.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몰면 형사고소를 취하하게 만들 수 있어. 나영이의 눈이 반짝였다. 한 줄기 희망이 아니라 구원처럼 느껴졌다. 진짜요? 물론. 너는 피해자야. 무고죄로 맞대응하면 상대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해. 그리고 사생활 침해, 불법 녹음. 이 정도면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해. 변호사는 나영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 경험상 법정에서는 사정이 복잡할수록 배심원들은 헷갈려. 헷갈리면 유리한 쪽이 이기는 거야. 나영이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자수 대신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혐의 내용 피고인 김미자의 사생활 침해, 불법 녹음, 모욕죄, 무고죄. 서명 윤아영. 법정의 문이 열렸을 때 현장에는 언론이 가득 차 있었다. 인플루언서 대시어머니, 법정 대격돌, 라이브 방송 악녀의 역습, 불법 수집 증거의 법적 효력은? 판사 이순희는 50대 후반의 여인이었다. 30년. 경력의 판사는 수백 건의 재판을 거쳤고 그 얼굴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묻어났다. 미자는 법정의 한쪽에 섰다. 나영이는 반대쪽에 섰다. 둘 다 검은 옷을 입었고 둘 다 창백했다. 피고인 윤아영, 고소 사건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영이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귀 법정, 제 의뢰인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폐쇄성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시어머니, 불법 감시와 사생활 침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라이브 방송 중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려 전 국민 앞에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미자의 변호사, 박준호 변호사가 일어섰다. 귀 법정, 제 의뢰인은 손자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살인 계획의 증거물입니다. 증거 제출을 요청합니다. 박 변호사는 태블릿과 녹음 파일, 그리고 수십 장의 서류를 제출했다. 나영이의 변호사가 반발했다. 불법 수집 증거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판사 이순희는 침착했다. 증거의 적법성 여부는 차후에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다. 3개월이면 충분할까? 충분해. 의사들이 말했어. 점진적으로는 적발이 안 돼. 준호다. 아이가 자꾸 따라다니잖아. 아이도 같이. 아이도 한꺼번에. 일단 둘 다 처리하고. 판사의 얼굴이 굳었다. 메모장을 읽었다. 준영 호구 3개월 견뎌야 함. 건강검진 후 처리. 보험금 5억, 장래 2천만, 땅 30억. 준호 고민 중. 순서는 먼저 함께 추가 보험 5억 가능. 판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검사 의견이 있습니까? 검사는 일어섰다. 귀 법정. 피해자의 고소는 거짓입니다. 라이브 방송 당시 2,000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독약을 투여하려고 했고 그것이 적발되자 극도의 공황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한 것입니다. 나영이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라이브 방송은 편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녹음은 변호인, 지금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은 법정입니다. 편집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판사는 박 변호사를 바라봤다. 피고인 측에서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박 변호사는 일어섰다. 있습니다. 귀 법정.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제출했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피해자 윤하영은 이전에도 유사 사건으로 연루된 전력이 있습니다. 법정이 흔들렸다. 나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015년 인천의 한 부유한 가정. 피해자는 당시 손님 신분이었습니다. 그 집의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의심을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종결했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들었다. 하지만 5년 후 그 남편의 형제가 재수사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아내는 그 남편에게 점진적으로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 아내는 감옥에 갔습니다. 8년형. 그리고 피해자 윤하영은 당시 그 남편의 비서였습니다. 법정의 온도가 떨어졌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남편 사망 후 그 아내에게 거액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5억. 법정의 기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영이의 변호사가 소리쳤다. 이건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이건 억측입니다.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하게 말했다. 저는 인천지검에 공식 기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받은 거액이 무엇인지도 밝혀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문서를 제출했다. 생활정립이라는 명목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피해자는 학원을 운영하며 활동했고 8년 후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학원에서 박 변호사는 한 장의 사진을 제출했다. 학원 수강생과 학원 강사. 그 강사는 윤하영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학원의 남학생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을 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아버지는 6개월 후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판사의 손이 멈췄다. 경찰은 당시 자살로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이 최근 재수사를 신청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기록을 제출했다. 재수사 결과 그 아버지의 사망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약물 검사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폭발했다. 나영이의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던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나영이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건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 집단의 일부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라면 왜 5억을 받았습니까? 미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판사가 미자를 향해 손을 들었다. 피고인, 법정에서의 발언은 법정부터 지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판사의 시선은 미자가 아니라 나영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검사가 일어섰다. 귀 법정, 피해자의 전력은 명확합니다. 이는 상습적 재산 범죄이며 살인 미수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법정을 돌아다녔다. 피해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3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건은 네 번째 시도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 적발된 범죄자입니다. 나영이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건 추측입니다. 법정에서. 추측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다. 인천의 피해자 가족. 그들은 현재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사진들을 보여줬다. 당시 남편의 아내는 감옥에 있었고 그 아내의 아이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이 모든 파괴의 시작점입니다. 법정의 공기가 멈췄다. 판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피해자, 당신은 조용히 앉으세요. 나영이는 앉았다. 벽처럼. 피고인 김미자는 어떻게 이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까? 미자는 일어섰다. 제 아들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경찰에 가서 신고했을 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조사했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사 과정에서 며느리의 이전 범죄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미자는 판사를 바라봤다. 법이 지켜주지 못한 것들을 할머니로서 지켜야 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적법성 문제는 차후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다음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준영이가 증인석에 올랐다. 아들의 얼굴은 회색이었다. 당신은 현재 아내와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독약을 투여하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준영이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네. 저는 어머니가 수집한 증거를 봤습니다. 녹음, 메모, 은행 기록. 모두 제 아내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도? 준영이의 목이 메었다. 제 아이도 함께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법정이 정적이었다. 당신은 이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준영이는 천천히 나영이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 있는 것은 혐오였다. 분노였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절망이 있었다. 저는 아내와 완전히 결별합니다. 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그리고 제 아버지의 영혼 앞에서 맹세합니다. 준영이는 일어섰다. 아내는 제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제 인생의 최고의 일입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영이는 나영이를 바라봤다. 당신은 이미 제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저의 손자를 해치려고 했던 범죄자일 뿐입니다. 법정에서 한 명의 기자가 울음을 참지 못했다. 판결은 3일 후 내려졌다. 피고인 윤하영의 고소 내용은 모두 거짓, 무고죄 성립, 단 피고인 김미자의 사생활 침해, 불법 녹음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배상을 고려함. 피해자 고소인 윤하영에게는 무고죄로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재기소됨. 나영이는 법정에서 의식을 잃었다. 미자는 판사실로 부름을 받았다. 판사 이순희는 미자 앞에 앉았다. 당신은 불법을 범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족을 지켰습니다. 판사는 미자를 오래 바라봤다. 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 이것이 법인가 아니면 자력구제인가? 판사의 질문은 깊었다. 저는 할머니였습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법을 어기지 않고 더 이상 보복하지 않고 단지 할머니로서 손자를 안아주세요. 네.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이 법정이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자비입니다. 법정을 나온 미자는 준영이를 봤다. 아들은 준호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손을 뻗었다. 할머니. 미자는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엄마. 준영이의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진정성 있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숙했다. 이제 난 아버지입니다. 엄마가 이겨준 싸움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너는 이제 아버지야. 그들은 법정의 계단을 내려갔다. 일주일 후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윤하영, 재기소 후 2심 공판 예정. 무고죄 선고. 살인 미수 용의자의 과거 범죄까지 드러나. 상습적 강박죄 의심. 시어머니의 법정 증언, 법학교재에 실릴 예정. 법의 공백을 채우는 개인의 선택. 그리고 또 다른 기사. 인천의 피해자 유족, 정의를 받았다는 입장 발표.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일어났다. 미자가 작은 집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거기 서 있는 것은 낯선 여인이었다. 저는 2015년에 제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여인의 눈은 빨갛게 부서 있었다. 당신이 저희 남편의 죽음을 밝혀주셨군요. 미자의 손이 떨렸다. 그동안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 남편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제 남편은 결백했고 그를 해친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여인은 미자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자는 여인을 안았다. 두 여인은 현관에서 울었다.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다. 그리고 정의는 때로 법이 할 수 없는 곳에서 부르짖어야 한다. 밤이 깊어갈 때 미자는 다시 그 문구를 읽었다. 결국 모두가 자기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제 미자는 그 옆에 또 다른 문구를 붙였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치유된다. 토요일 오후 공원에서 미자와 준호는 손잡고 있었다. 뒤에서 준영이가 따라왔다. 아버지, 할머니, 손자. 그들은 부서진 것들을 다시 모으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승리로.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반전이었다. 나영이는 감옥에 가고 다른 피해자들은 정의를 받고 그리고 미자의 가족은 다시 함께했다. 모두가 제값을 받은 것이다. 법정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을 넘어서 인생이 내리는 판결을. 저녁 노을 아래서 세 사람은 그림자처럼 길어졌다. 마치 모든 것을 증명하듯이. 판결문이 내려진 것은 봄이었다. 윤하영에게 살인 미수죄, 보험사기 미수죄, 아동학대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의 모든 카메라가 이 순간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리의 순간이 아니었다. 단지 끝나감의 순간일 뿐이었다. 나영이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경찰의 호송차에 실렸다. 그녀의 변호사는 항소를 준비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미자는 법정을 나오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미자는 강남의 땅 위에 서 있었다. 30억 상당의 이 부동산은 이제 공식적으로 준영이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다.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모든 서류가 완벽했다. 미자의 손은 땅을 맞댔다. 83살의 손이 땅의 온기를 느꼈다. 할머니.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보모와 함께 달려오고 있었다. 8살의 소녀는 이제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이마의 흉터는 아직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이를 정의할 수는 없었다. 미자는 아이를 안았다. 준호, 여기가 뭔지 알아? 모르겠어요. 이건 넌 꼭 가져야 할 땅이야. 할아버지가 물려주고 할머니가 지켜준 땅. 미자는 아이의 손을 땅에 갖다 댔다. 언젠가 이 땅 위에 학교가 들어설 수도 있고 병원이 들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예쁜 집이 들어설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넌 커서 결정해. 알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 속에 있는 깊고 진중한 무언가는 느꼈을 것이다. 준영이가 그들 옆에 섰다. 아들의 얼굴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회색이 아니라 슬프지만 결연한 색으로. 엄마, 고마워요. 정말.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젠 넌 아버지야. 이 땅도 중요하고 이 돈도 중요하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기 있어. 미자는 준호를 가리켰다. 그 아이를 키우는 거야. 그 아이가 착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아이의 아이까지 또 행복해지도록. 그게 해야 할 일이야. 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엄마. 알겠습니다.
미자의 작은 집으로 돌아간 것은 오후 3시였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고 뒤뜰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미자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진달래, 개나리, 그리고 장미. 모두 새로 심은 꽃들이었다. 마치 새 삶을 상징하듯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준영이와 준호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다. 뒤에는 아이의 치료사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또 다른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해주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치료사가 돌아간 후 미자는 준호와 함께 앉았다. 준호, 할머니가 너한테 뭔가 물어봐도 돼? 네. 넌 지금 행복해?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할머니랑 아빠랑 있을 때는 행복해요. 그럼 지금이 행복해?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미자는 아이를 안았다. 그 안에 담긴 모든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다. 일주일 후 미자는 도서관을 방문했다. 반세기를 일한 그 도서관이었다. 도서관 관장은 미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선생님, 선생님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안녕. 오랜만이네. 미자는 낡은 책장들을 쓸어봤다. 그 책장에서 미자는 법과 정의의 경계라는 책을 찾았다. 그녀가 직접 제본한 책이었다. 그 책을 펼쳤을 때 자신의 필기를 찾았다. 결국 모두가 자기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문구가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치유된다. 미자는 새로운 메모지를 붙였다. 그리고 정의 뒤에는 사랑이 온다. 그달 말 준영이는 땅 위에 건물 계획안을 들고 왔다. 학원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학원이 아니었다. 마음이 치유되는 학원. 그것이 이름이었다. 엄마, 저는 이 땅에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학원을 만들고 싶어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 자신이 가족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았고 준호도 어릴 나이에 아이를 미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미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이제 깊은 성숙함이 있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그걸 해야 해. 엄마가 도와줄래요? 미자는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필요하면 도와주지. 3개월 후 준호는 새 학원에서 첫 수업을 받았다. 심리 전문가, 미술 치료사, 음악 치료사들이 아이들을 맞이했다.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어떤 아이의 그림에는 어두운 구름이 있었다. 어떤 아이의 그림에는 깨진 집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그림의 끝에는 햇빛이 있었다. 미자는 창밖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들렸다. 겨울이 되었을 때 미자는 준영이와 함께 강남의 땅을 다시 방문했다. 이제 그 땅 위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다. 학원이 완성되려면 아직 3개월이 더 필요해요. 준영이가 말했다. 하지만 벌써 30명의 아이들이 입학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엄마, 신기한 게 준영이는 건설 일지를 가리켰다. 그 중에 2015년에 돌아가신 분의 아이도 있어요. 엄마가 밝혀주신 그 사건의 피해자 가족. 미자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도 이제 학원에 올 거예요. 미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모든 게 순환한다는 거네.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통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봄이 다시 왔을 때 학원이 완성되었다. 하늘빛 학원. 명패가 달렸다. 개원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도 심리 전문가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였다. 준영이는 단상에 서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원의 설립자 김준영입니다. 저는 가족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도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준영이는 미자를 바라봤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원을 통해 또 다른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이 학원의 모든 아이들은 무료로 치료를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유받지 못하는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준영이는 무릎을 꿇었다. 법정에서는 하지 못했던 감사를 이제 그는 했다. 미자는 단상에 올랐다. 83살의 노인은 천천히 마이크를 집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원의 설립자의 어머니 김미자입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의 귀를 모았다. 저는 오래전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천 권의 책을 정렬했고 그 책들 속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미자는 준호를 보았다. 그 책들 중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은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유가 되고 그 싸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청중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이 배움을 제 아이와 손자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자는 웃음을 지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박수가 폭발했다. 개원식이 끝난 후 미자는 준호의 손을 학원을 돌아다녔다. 교실마다 아이들이 있었다.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음악을 듣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아이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희망이었다. 여름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다. 아이는 이제 엄마 생각나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빠, 내일 학원에서 뭐 배워요? 라고 물었다. 준영이는 매번 웃으며 대답했다. 내일은 뭘 배우고 싶니? 음악 치료요. 저 트라우마 많은 애들이랑 함께 악기도 배우고.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을 트라우마 있는 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저 다른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왔을 때 미자는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을 쓰고 있었다. 수신자 강남지방법원 판사 이순희. 제목 5년 후 보고. 안녕하세요, 판사님. 그날 법정에서 만난 김미자입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더 이상 법을 어기지 말고 단지 할머니로서 손자를 안아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건립한 학원에서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7명의 아이들이 이 학원을 통해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판사님의 자비가 만든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자는 이메일을 보냈다. 준영이는 새로운 토지,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남에 30억 땅에 학원이 들어섰고 이제 그 주변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설 준비가 되고 있었다. 치료센터, 도서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공원. 엄마,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요. 준영이가 말했다. 엄마가 저한테 물려주신 땅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줄은.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땅은 물려줄 수 있어. 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마음이야. 그리고 넌 이미 그걸 이해했어. 헌신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을 때 미자는 한 부를 손에 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나영이의 범죄에서 시작되어 미자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준영이의 치유로 전환되고 준호의 성장으로 완성된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가 겪은 고통을 타인과 나누고 그 나눔 속에서 모두가 함께 치유받는 것이다. 김미자. 2년 후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학원은 이제 강남만이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에도 지점을 열었다. 모두 무료였고 모두 매년 5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나영이는 12년형 중 6년을 채웠을 때 가석방이 승인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교도소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그곳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했다. 죄수들의 심리치료.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 또 다른 2년이 흐르고 준호는 대학생이 되었다. 심리학과. 엄마, 할머니, 아버지 덕분에 나는 이렇게 됐어요. 준호가 말했다. 난 이제 이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미자는 이제 88살이었다. 주름은 더 많아졌고 손은 더 떨렸지만
눈은 더 밝아졌다. 마지막 토요일 만남에서 미자는 준영이와 준호에게 물었다. 너희는 행복해? 준영이는 웃음을 지었다. 네, 엄마.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합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미자는 두 사람을 안았다. 넌 뭘 해야 하는지 알아? 뭐요? 널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 무한으로. 계속으로. 그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야. 저녁이 깊어갈 때 미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 마당에 앉았다. 정원의 꽃들이 피고 있었다. 진달래, 개나리, 그리고 장미. 모두 다시 피어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호가 심은 새로운 나무가 있었다. 행복의 나무. 그렇게 이름 붙였다. 미자는 그 나무에 물을 주었다. 자라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림자를 만들어줘. 밤하늘의 별들이 떠올랐다. 마치 모든 것을 축복하듯이. 그로부터 10년 후 미자의 장례식이 있었다. 1000명 이상이 모였다. 학원의 아이들, 그들의 부모들, 심리 전문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준영이와 준호가 모였다. 준영이는 단상에서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는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의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 방법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대학원 심리학 전공의 청년이었다. 할머니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고. 그 말씀 하나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지금 저는 하늘빛 학원의 심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장례식 후 준영이는 강남의 땅을 다시 방문했다. 그곳은 이제 하늘빛 학원 본원이 되었고 그 옆에는 거대한 박물관이 지어졌다. 헌신의 그늘 박물관. 거기에는 모든 기록이 있었다. 나영이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되어 미자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태어난 수천 명의 치유. 준호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박물관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아이는 준호와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였다. 아저씨, 이 할머니는 누구예요? 아이가 물었다. 준호는 웃음을 지었다. 이 할머니는 세상을 바꾼 사람이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응. 넌 할 수 있어. 준호는 아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우리 함께 할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둘은 박물관의 마지막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가 겪은 고통을 타인과 나누고 그 나눔 속에서 모두가 함께 치유받는 것이다. 김미자. 그리고 그 치유의 시작은 언제나 사랑이다. 김준영. 그리고 그 치유의 계속은 우리가 한다. 우리 모두. 10년 후 하늘빛 학원은 전국 신계 도시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준호는 이제 이 학원의 이사장이 되었다. 80살을 넘긴 준영이는 준호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 상처 입은 아이들. 하지만 치유받을 아이들. 그리고 그 치유는 계속될 것이다. 한 할머니가 시작한 사랑이 한 아버지를 거쳐 한 청년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끝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미자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면, 혹은 준영이처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혹은 준호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모든 댓글은 이 이야기의 연장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미자일 수도, 준영일 수도, 준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피어오릅니다. 이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